소개받은 최윤섭이라고 하고요. 그 고벤처 프로그램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되게 좋네요. 원래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몇 년 전까지는 매달 와가지고 이제 10분 정보, 5분 정보 발표인가요?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오랜만에 왔는데요. 아마 공지를 미리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제 헬스케어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아마 처음에 공지는 이제 그 디지털 헬스케어 혁명 뭐 이렇게 나가서 좀 일반적인 얘기로 나갔는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관련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헬스케어 분야의 일을 이미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헬스케어 스타트업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가셨지만 그래도 계실 텐데요. 아마 이 헬스케어 쪽이 굉장히 어렵다면 어렵고 또 특수하다면 특수한 분야에서 이런 얘기를 좀 들으실 기회가 자주 없으실 수도 있는데 한번 오늘 좀 재밌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저는 이 원래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분야 연구하던 이 분야 뭐 전문가로 하는 사람인데, 최근에 이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저 셔츠도 입고 왔는데요. 오늘 뭐 엑셀러레이터 분 많이 오셨지만 저는 헬스케어 쪽에 버티컬한 엑셀러레이터를 3년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저희가 지금 그 고민 속에서 좀 찾고 있는 해답들,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제가 이제 뭐 헬스케어 그 스타트업에 특화된 엑셀러레이터로는 특히 그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T와 헬스케어 분야가 융합되어 있는 그런 분야인데, 글로벌엔 되게 많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 분야의 엑셀러레이터 하는 쪽은 저희가 일단 유일하다고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데, 이 혁신적인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한국에서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이 저희 이제 미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헬스케어 이 스타트업 관련된 생태계 같은 것들 구축해 보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 목표이기도 한데요. 저희는 의료 전문가, 헬스케어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엑셀러레이터에서 기본적인 이제 엑셀러레이터 하는 것들 다 하는데요. 그 의료 분야에 우리가 연결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임상 시험이 필요하다, 뭐 규제가 문제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의료 기관들이든 뭐 규제 기관이든 연결해 드리는 것까지 이제 같이 하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19명의 파트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를 포함해 가지고 절반이 이제 의사들이고요. 뭐 대학병원이든 개원가이든 등등 계신 의사분들이고, 나머지가 저처럼 의사는 아니지만 이분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고, 뭐 규제하는 분들, 뭐 UX 하는 분 등등이 이렇게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뭐 우스갯소리를 합니다만, 이게 저희 파트너분들이 뭐 전문 역량, 뭐 진료과별로 보여드리는 뭐 그런 것들인데, 제가 이 자문가까지 합하게 되면 종합병원 아시죠? 상급 종합병원 보면 진료과별로 이게 몇 개 과를 필수로 갖춰야 되고 몇 개 중에는 선택으로 갖춰야지만 종합병원을 만들 수 있거든요. 저희 내부 인력만 하면 종합병원 지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 인력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팀인데요. 지금까지 이런 팀들에 투자해가지고 오늘 제가 이제 뭐 헬스케어 어떤 것들을 봐야 되고 어떤 게 중요하고 하는데, 그럼 넌 투자 뭐 했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기업들을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뭐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건데 차근차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그 스타트업 업계나 뭐 투자 업계에 가서 처음에 저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 오중고에 시달린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것들은 이미 하시고 계신 겹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한국에서 그 의료나 헬스케어 분야의 이 스타트업에 이 초기 시드 펀딩, 초기의 투자를 한다. 이게 이제 5가지 뭐 변수인데요. 이 5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약간 합리적인 그 사고를 가지신 분은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런 오중고를 지금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분야를 들어보신 그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뭐 인공지능이니 아까 뭐 블록체인이니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니 이런 거 나오면서 이 의료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도전의 직면에 있다, 혹은 변화의 직면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쓰나미에 비유를 하곤 합니다. 굉장히 큰 변화가 빠르게 오고 있고, 이게 이제 그 의료계가 맡고 있는 변화라고 친다면은 다 그 진원지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고요. 특히 요즘 뭐 의료 인공지능 같은 것 때문에
의사를 대체하니만 그런 얘기들을 되게 의료계가 크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 저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분야 설명을 이제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리고 넘어가면 이 건강 관리하는 큰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의사들만 할 수 있는 혹은 어떤 뭐 디바이스이든 뭐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이게 의료 그 뭐 규제를 받는 그런 분야가 이제 의료 분야가 있고요. 어떤 여기에 해당되는 행위는 의사들만 할 수 있고 어떤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만들면 뭐 식약처 FDA 인허가를 받아야지만 파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헬스케어 중에서 이 디지털 기술 활용하는 분야, 예를 들면 사물 인터넷이니, 뭐 인공지능이니, AR, VR이니, 블록체인이니, 3D 프린터 이런 것도 다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이렇게 겹치는 것이 요즘에 뭐 규제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거지만 개인들의 유전 정보 분석하는 거 그런 분야라든지 아니면 이 디지털 기술 중에서 모바일 기술을 활용하는 것들, 뭐 스마트폰이나 뭐 사물 인터넷이나 SNS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다 모바일 헬스케어라고 부를 수 있고 뭐 요즘에 그 혹시 관심 있으면 모르겠지만 원격 의료니 원격 진료니 그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모바일 헬스케어 부분집합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 회사 이름을 설명 안 드렸네요. 그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라는 회사인데 아예 이름에 그 디지털 헬스케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런 분야 에 집중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것들은 규제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한 스타트업을 설명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뭐 디지털 의료니 디지털 헬스케어니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보면 뭐 인공지능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되게 새로워 보이는데 과거의 의료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기술들이 되게 빠르게 접목이 됐었고 우리 MRI나 CT 같은 거 지금 아주 루틴하게 찍지만 실제 병원에 들어온 지는 꽤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런 것들이. 엑스레이 개발된 거 10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이 이제 되게 새롭게 느껴지지만 굉장히 이제 일상적인 의료로 편입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이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글로벌리 보면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많이 이제 이 렌즈 일을 하고 있는데요. 뭐 IBM이나 뭐 이런 구글이나 삼성이든 이런 기업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분야에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다 스타트업들입니다. 저희도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유니콘이 되었다든지 되게 유의미한 어떤 그 일을 하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스타트업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한국에서도 헬스케어 분야의 스타트업이 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요거는 미국에서 펀딩 규모입니다. 이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갈수록 더 많은 펀딩이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투자 건수이든 개별 투자 규모이든 이런 것들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요거는 글로벌에서 역시 이제 계속 성장하고 있다. 뭐 이런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분야에 이렇게 투자를 누가 많이 하냐고 보게 되면 이렇게 디지털 헬스케어니까 의료 헬스케어 분야이긴 하지만 디지털 쪽에도 관여를 하거든요. 1등이 보면 2017년도 데이터인데 그 GV가 이제 구글 벤처스잖아요. 구글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뭐 다들 아시는 이제 세코야 같은 것들도 이제 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약사도 여기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대충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보면 이런 쪽의 이야기를 많이 안 나오기도 하고 성공 사례를 별로 들어보신 분이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어떤 상황이냐? 최근에 이제 뭐 보고를 보게 되면 이 글로벌리 봤을 때에 헬스케어 기업들 중에서는 38개의 유니콘이 있습니다. 거의 이제 미국에 많이 있는데 한국에는 몇 개 있을까요? 뭐 들어보신 적이 없죠?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뭐 유니콘이어야지만 의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면 혁신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무엇이 필요한가? 이 질문에 답하려고 하는 것이고 특히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 얘기를 이제 사실 같은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보면 이 헬스케어 쪽을 조금 아시는 분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헬스케어 쪽이 아닌 쪽은 이 생태계가 좀 단순한 편입니다. 헬스케어에 비하면. 근데 이제 이 의료나 헬스케어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이해관계자들, 이 스테이크홀더가 되게 많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환자나 병원도 걸리게 되고 이 보험사든 뭐 그 시각처와 같은 규제기관이든 잘 이름 들어보신 분이 많이 안 계실 수도 있지만 심평원, 이게 우리 보험, 국민건강보험 같은 거 처리하는 곳들,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복잡하게 얽히게 돼가지고서 이쪽에 그 규제로 딱 금지가 되지 않더라도 뭔가 이제 이 이해관계자들 중에 어떤 심기를 건드리거나 이해관계 조율이 안 되면은 이 사업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복잡한 다이나믹스가 작동하는 곳이 이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사실 드리는 말씀 중에 스타트업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벤처 캐피탈 같은 투자자들이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건데 그런 말씀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 니즈 얘기는 어느 분야이든 다 똑같이 하는 얘기인데 정말 필요한 걸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것인데요. 일단 요 질문을 보죠.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은 큰 시장인가요? 작은 시장인가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큰 시장이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당연한 질문이면 제가 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의 총합은 아주 큽니다. 이게 이제 12조 달러라 그래가지고 그 원화로 따지면 1경원이 넘습니다. 근데 이게 총합은 큰 시장인데 이걸 잘 들여다보게 되면 어떤 시장이냐? 극도로 세분화되어 있는 시장의 총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고 하냐면은 이게 이제 그 세부 시장들이 다 니즈가 다르고 실제로는 다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의 제품이나 하나의 서비스 가지고서 이걸 다 먹기는 되게 힘들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분야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헬스케어 시장 크네, 뛰어들어 보자. 그러니까 들어와 보면은 사실은 프랙티컬하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마 금방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제 한 100분 넘게 이제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본인이 어떤 헬스케어 쪽의 니즈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시면 다 다르실 겁니다. 아마 이게 이제 그 세분화하는 기준이라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건강하냐? 아니면 병을 가지고 있냐? 나이가 몇 살이냐? 뭐 남자나 여자냐? 뭐 체중이 어떠하냐? 가족 중에 예를 들면 암에 걸린 분이 있는 분이냐 아닌 분이냐? 아니면 나는 건강에 뭐 관심이 높다 낮다, 혹은 이제 돈이 많다 적다, 혹은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해가지고서 예를 들면 고령자 분들은 앱 같은 걸 잘 못 쓰시니까 그런 모든 거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이 니즈가 다르고 또 지불 의사가 달라진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것인데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프로그램, 저는 이제 원래 컴공과 출신인데 우리 코딩할 때 보면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가 이제 디바이드 앤 컨커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 이 공략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럼 당연히 이제 가장 절박한 니즈를 가진 고객 세그멘트, 혹은 우리가 실제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고객 세그멘트, 그 지불 의사가 있는 고객 세그멘트, 그런 것들을 이제 골라가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럼 얼마나 필요해야 할까? 이것도 많이들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이게 비율을 보면 헬스케어 비율인데 비타민과 진통제의 비율을 많이 들죠. 그래서 비타민은 있으면 좋은 거, 진통제는 없으면 안 되는 거, 요거인데 사실은 이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써오진 않았지만 어떤 게 있나요? 그 마약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약 자체는 되게 안 좋은 거지만 사업적으로 보면 페인킬러보다 더 좋은 게 마약입니다. 우리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거 할 때 중독적인 걸 높이면 사업적으로는 좋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헬스케어에서 예를 들면 이걸 만들기 위해 가지고 되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다. 그래서 요런 것들도 이제 세분화된 시장마다 각각 파악해야 한다는 게 한 가지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런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거냐면 X축이 이제 중증도예요. 왼쪽으로 가면 건강한 분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죽을 병에 걸린 분입니다. 그럼 이제 이 죽을 병에 걸릴수록 내가 나아야 되니까 지불 의사는 높아지지요. 그리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치도 높아집니다. 뭔가 실제 해줄 수가 있다면은. 근데 이제 이 시장 크기는 일반적으로 작아집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이게 죽을 질병에 걸린 급성 질환 이런 분들은 이제 시장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을 많이 내고 실제 가치를 줄 수 있는 사람들로 갈수록 시장 크기는 작아진다. 이런 이제 이 역설적인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예시가 뭐가 있냐? 그렇게 이론은 좋은데 너는 어디 투자했냐? 이렇게 하면 이제
사실 저도 할 말이 별로 없는데 몇 가지 글로벌에 대한 예시하고 저희가 뭐 투자했던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처음 파트는 이제 이 외국에 있는 것들인데요. 이건 구글 글라스인데 글라스들 보면 다 망했죠, 스타트업들이. 근데 요거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거냐면 의사들이 우리 환자로서 병원에 가면 보통 의사랑 아이 컨택 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컴퓨터에 뭘 치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그게 환자도 별로 기분이 안 좋지만 의사들도 보면 그게 역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 진료 기록을 여기 EMR이라고 하는 컴퓨터에 쳐넣는 게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타스크여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구글 글래스를 하면 그 원격으로 있는 사람이 그냥 보고 인공지능 아니고요. 사람이 보고서 쳐줍니다 대신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미국 병원은 이렇게 재입원율이라고 하는데 너무 빨리 환자를 퇴원시켜 버려가지고 단기간에 입원을 다시 하면 병원이 페널티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이 환자의 재입원율 같은 것을 예측해가지고서 언제 퇴원시키면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해주는 인공지능이고, 이거는 원격 진료인데요. 나중에 규제 얘기 좀 해드리겠지만 이런 거죠. 한국에 제가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겠다. 지금 제 병원 가려면 언제 갈 수 있죠? 언제 의사를 볼 수 있죠? 지금도 아마 아직 하는 동네 병원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내일 아침에 가면 됩니다. 그죠? 근데 미국에 살아보신 분은 어떻게 되냐면 평균이 그러니까 오늘 예약하면 며칠 뒤에 내가 의사를 볼 수 있느냐? 평균이 한 3주 정도입니다. 보스턴 같은 데 가면 그 100일 넘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원격으로 하게 되면 10분 만에 바로 만나게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역시 이런 접근성, 뭐 3주 기다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우버 같이 의사를 왕진 서비스죠. 집으로 이렇게 부르겠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 혹은 이제 이거는 그 되게 간단한 센서인데 병원에서 욕창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이렇게 오래 누워 있으면 욕창 생기거든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보통 이게 한 시간 만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특정 시간마다 환자를 이렇게 뒤집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까먹거든요. 간호사가 너무 환자가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 센서를 간단히 붙여가지고 지금 바로 누워있다, 엎드려 있다, 뭐 옆으로 누워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중앙에서 관리하게 되면 되게 쉽게 이제 욕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이거는 그 간질 발작하는 아동들한테 그 채워주는 웨어러블인데 실제 간질 발작을 뭐 뇌전증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발작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애들이 자다가 발작하다가 이제 많이 죽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제 부모들한테 아기가 발작하면 알람을 줘가지고서 빨리 대처하게 되면 애들 목숨 살릴 수 있고 이런 뉴스들을 보시면 이제 되게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여기는 보면 이제 제가 투자하는 곳들인데요. 여기는 3빌리언이라고 해가지고서 7,000개의 희귀 질환을 한 번에 유전 정보 분석으로 진단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과거에는 뇌질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픈데 왜 아픈지 몰라. 그러면 이제 병명이라도 알고 싶은데 이런 것들로 지금 해주려고 이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고, 아니면 이제 요거 안과 의사들이 보면, 혹은 이제 외과 의사들이 최근에 수술 훈련을 어떤 뭐 규제가 의료 제도의 이 변화 같은 것 때문에 충분히 술기 훈련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VR로 이제 이런 수술 시뮬레이터를 제공한다거나, 열나요라고 아마 애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깔고 계실 텐데 새벽 3시에 이제 애가 보통 어릴수록 영유아일수록 이유 없이 경련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응급실 가기도 힘드니까 이 앱에서 가정학과 전문의가 만든 앱인데 이런 거를 이제 부모의 니즈를 해결해 준다든가, 실력 있는 의사를 찾고 싶다든가, 아니면 이제 이거는 간호사들의 문제인데 쓴 주사기 빼다가 찔려가지고 그러니까 2차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안전하게 폐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저희가 뭐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찾았던 실제 니즈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니즈를 찾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프로덕트 마켓핏이라고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 강한 니즈를 찾고 강한 지불 의사가 있는 걸 찾고 이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았다고 하면은 이제 팔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일반적으로는 그러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이 헬스케어 의료 분야에서는 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요 얘기를 들으면 아실 텐데, 제가 지금 커피를 하나 사왔습니다. 1층에서. 자, 이게 제가 보면 제가 고객이지요. 제가 이제 커피를 사려고 하면 제가 돈을 냅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이 이제 이렇게 제가 돈을 내고 커피를 주지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커피를 사려고 결정하는 사람, 실제 커피를 마시는 사람,
이 돈을 내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똑같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근데 이제 의료 분야는 좀 다른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자, 살려고 하는 분, 사용하는 분, 돈 내는 사람들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우리 병원 가면 한국은 국민건강보험 있으니까 나도 돈을 좀 내지만 건보에서 돈을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내가 사용자이고 의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 약을 처방할 거냐, 저 약을 처방할 거냐, 뭐 이 의료기기를 쓰게 할 거냐 하는 거, 의사 결정권자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돈을 낼까 말까를 결정하는 곳은 이게 지불자는 보험사이거든요. 환자가 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이 의료 헬스케어 분야이라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거 뭐 부당 청구 아닌가? 의사가 사기치고 보험료 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심사하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혹은 이제 얼마를 줄까? 이 의료기기의 가격이 얼마일까? 이런 것들을 국가가 결정하기 때문에 되게 특수한 분야가 있다.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요. 실제 나는 정말 돈 내고 사고 싶다. 요즘에 희귀질환 암 환자들 보면 정말 이거 돈 내고 나 사고 싶은데 한국에 안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보험이 안 돼가지고 못 쓰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이런 경우 되게 이상한 경우들이 발생하는 게 헬스케어 분야이고, 혹은 우리는 회사 입장에서 팔 수가 없는 거죠. 필요한 고객들이 있는데, 아니면 이제 이게 원가 보전에 그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통 의료기기의 원가 보전을 하는 게 제가 알기로 한 70~80%의 원가만 보전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열심히 개발해서 파는데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혹은 그 이윤을 다른 데서 메꿔야 되는 그런 구조가 발생하는 게 이제 의료 산업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용자, 지불자, 결정자가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근거, 에비던스라고 하는 게 아마 좀 또 새롭게 새로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결국에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이 현대 의료에서 제일 중요한 기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근거 중심 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이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암에 걸렸는데 어떤 약을 처방할 거냐, 혹은 수술을 할 거냐, 뭐 약으로 치료할 거냐 하는 것들이 보면 그 모든 의사결정은 그 연구 결과,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의료 기기를 만들거나 내가 어떤 헬스케어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거 약효가 있어요. 이거를 하면 진단을 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걸 주장하려면 이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결국에 보면 이게 레벨 오브 에비던스라 그래가지고 그 근거도 되게 레벨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좋은 건데, 실제 임상 시험을 해야지만 되게 좋은 근거가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새로운 주장을 하려고 한다. 이거 예를 들면 예시를 제가 몇 개 들어드릴 텐데, 여기 다 아시는 회사일 텐데 눔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정세주 대표님이 뉴욕 가서 창업한 회사인데, 원래는 다이어트 앱으로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냐면, 앱을 쓰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려면 결국에는 에비던스가 있어야겠지요. 아주 많은 연구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여러 논문들을 내 가지고서 이 앱을 쓰게 되면, 예를 들면 5% 이하로 살이 빠지는 분 이렇게 되어 있고, 10% 정도 살이 빠지는 분, 10에서 15% 살 빠지는 분까지 이제 굉장히 다양한 비헤이비어들을 분석해 가지고서 이게 실제 앱을 쓰고 그 코칭을 받으면 이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다는 이제 이 근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회사는 이제 휴레이 파지티브라고 하는, 또 제가 좋아하는, 여기 국내 회사인데, 아마 이제 요즘에 삼성화재 CF 보면 최근엔 좀 바뀐 것 같은데, 그 정혜인 나오면서 그 컵 뒤집는 거 하면서 천만다행 하면서 되게 빨리 지나가는 게 뭐냐면 그 당뇨병 보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험에 가입하면 그 앱을 쓸 수 있게 해주는데, 실제로는 요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앱입니다. 어떤 주장을 하냐고 하면은 이 앱을 쓰면은 혈당 관리가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겠지요. 임상시험 통해가지고 해보게 되면 Y축이 혈당 수치 관리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혈당 약을 먹으면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앱만 쓰면은 내려간다는 걸 이제 증명을 해가지고서 이제 삼성화재의 당뇨병 환자가 보험에 들면 요 앱을 제공해줘가지고 당뇨 관리도 해주게 되는 그런 모델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요거는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하여튼 되게 재밌는 컨셉들이 나오고 있는데,
치료용 게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이패드 기반의 막 게임을 하게 되면 이거 아동들 집중력 장애, ADHD를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이런 주장들이 되게 많은 임상 시험들로 검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투자자이든 고객이든 뭐 FDA든 설득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이런 근거나 데이터 없이 마구잡이로 주장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설득을 다른 분들이 당하게 되면 이제 발생하는 최악의 경우 중에 하나가 이제 테라노스 같은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테라노스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엘리자베스 홈즈라고 하는 되게 미모의 여성 창업자가 뭐 스탠포드 대학교 1학년인가 그때 중퇴해가지고 8년인가 9년인가 스텔스 모드로 있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제 피 한 방울로 굉장히 다양한 질병들을 진단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많은 주목을 끌었는데 실제 보시면 이게 기업 가치 9 빌리언 달러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스타트업 중에서 가장 그 기업 가치 높은 곳 중에 하나였었고 이게 뭐 실제 맞는지 모르겠지만 테라노스 외의 전 세계 모든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를 다 합친 것보다 이게 더 컸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모든 게 이제 거짓말이었었고 나중에 이제 이런 사기가 들통나고 난 다음에야 나온 논문들을 보게 되면 이게 전혀 정확하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실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 이제 우리가 아무런 근거와 데이터가 없는데도 뭐 투자자이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설득을 당해가지고 뭐 일이 커지게 됐던 것이지요. 이게 이제 테라노스 이게 시리즈 B 이후에 피치덱 제가 가져온 건데 보시면 시리즈 A에서 보면 이런 B에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된 거죠. 사실 뭐 시드나 프리 A다, 뭐 기술의 증명이 안 됐다. 그러면 이게 약간 도박하듯이 들어갈 수 있는데 시리즈 A나 B가 되면 데이터를 보고 사실은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정말 그 기술이 밸리드한지에 대해 가지고서 예를 들면 뭐 드레이퍼 되게 유명한 뭐 분들도 보게 되면 돈 다 날렸죠. 뭐 이게 원래는 이제 9 빌리언 달러였고 지분을 보통 추측하기로 한 50% 가지고 있어가지고 홈즈가 이제 그 지분 가치가 4.5 빌리언 달러였는데 모두가 이제 다 날라가고 이제 영원으로 되고 이제 지금은 뭐 법정에 불려다니는 그런 신세가 됐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시드나 뭐 프리 A 정도의 아주 초기라 가지고 이게 기술이 뭐 데이터가 없다, 근거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다, 너무 초기라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적어도 이제 제가 이제 요거는 사실 투자자분들 계시면 제가 항상 많이 하는 말씀을 드리려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는 적어도 말이 되는 것들을 또 주장을 하셔야 되고 또 그런 곳에만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업이 근거로 하고 있는 가설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이제 타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보면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시장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투자를 되게 많이 받은 팀들 혹은 이제 되게 유명한 VC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의료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거 뒤에 깔린 그림들이 뭐냐고 하면은 이거 다 연구기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우리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에너지 효율을 뭐 10배 높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될 수는 있죠. 그게 이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이제 판단을 해야겠지만, 근데 우리가 연구기관을 만들겠다고 하면 그건 이제 연력학 법칙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사기인 건데, 그러니까 제가 사석이면 실제 예시를 제가 들어드릴 수 있지만 국내에 있는 팀들 중에도 근데 이제 비유를 하자면 우리는 연구기관 만들 건데요. 그러면 투자하시는 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스타트업이든 투자자이든 혹은 규제기관이든 그런 쪽들도 이제 다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내가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하면 그것도 전문성이 사실 필요합니다.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것도.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고 싶고요. 혹시 이제 투자자분들 계시면 이게 이번 스생컨이라 그러죠. 우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이번에 여수에 가서 생태계 컨퍼런스를 했는데 저희 IMM의 문여정 이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마 헬스케어 하시는 분 다들 아실 텐데 산부인과 전문의 원래 세브란스 교수 하시다가 이제 VC로 넘어오셨는데 저 되게 존경하고 친한 분입니다만은 어떤 헬스케어 기업에 투자할 거냐,
제가 다 투자자들 모여 있는 그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답이 뭐였냐고 하면은 이 한국의 헬스케어에는 답이 없다는 걸 아는 스타트업에게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답이 없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흔히 말하는 한국은 노답이다. 이거를 아는 분에만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하고 빨리 넘어갔는데 그 자리에서는 제가 요 얘기를 조금 이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걸 아는 스타트업이야만 또 이런 의미 있는 VC 분들한테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거죠. 한국 그 의료 시스템의 특수성을 이해해라. 그래서 사실 다른 분야면 이게 가능한 모델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 잘 나간다. 그대로 뺏겨오면 정말 말 그대로 감옥 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게 한국의 모든 나라가 그러합니다만은 미국도 그러하고 한국도 그러한데 그 국가별로 굉장히 특수한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성을 고려할 때도 그러하고, 혹은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에도 그 의료 시스템의 특수성을 아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대박났던 것이 한국에는 그냥 사업성이 없거나 혹은 이제 그냥 불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이기도 한데요. 요 얘기를 보시면 가족 중에 혹시 의사가 있거나 혹은 주변에 의사가 있는 사람 떠올려 보시면, 사실 요즘에 한국에서 의사는 굉장히 선망받는 직업이죠. 요즘에 수능 점수, 대학 커트라인 같은 것들을 봐도 그렇고. 근데 실제 의사들이 살아가는 게 되게 해피하냐? 그러면 사실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압박들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진상 환자 이런 건 좀 아니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스타트업도 거의 똑같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특이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거죠. 사실 이게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문재인 케어니, 심평의학이니, 당연지정진이 이런 되게 이상한 단어들이 있는데, 사실 요거를 제가 다 설명드리지 못하고요, 오늘은. 근데 이제 어떤 헬스케어 혹은 의료 스타트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최소한 이런 제도들 혹은 이 시스템의 특징들이 내 사업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혹은 얼마나 주는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의료기기 하는데 예를 들면 심평원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제가 만나보면. 그럼 완전히 아직 준비가 덜 돼도 한참 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퀴즈입니다. 되게 쉬운 퀴즈이기도 한데요. 이 다음 제가 쭉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텐데 공통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요거 23M이라고 해서 기업 가치 $2 빌리언 넘는 유니콘인데, 내가 편의점이나 인터넷 사가지고 침 뱉어가지고 택배를 보내면 한 6에서 8주 이후에 자기 유전 정보 분석해서 감사해 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게 스마트폰 카메라에 렌즈 달아가지고 요 후레쉬 비추고 영상을 귀 염증 같은 거 있을 때 녹화해가지고서 의사한테 보내면 귀에 문제가 있는지 알려줍니다. 요거는 이제 스마트폰 케이스 형태의 심전도 측정기인데요. 전극이 2개 있어가지고 잡게 되면 심전도 측정해서 요거 이제 또 의사에게 보내면 내가 부정맥이 있는지 이런 걸 이제 판독을 해주는 거죠. 요건 애플워치인데 작년 9월 달에 애플워치 4 나오면서 요거 이제 요게 용두 여기 돌리는 거 여기에 터치하게 되고, 반대편 손의 여기 안쪽에 전극이 있어가지고 회복을 하게 되면 심전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요거 PDF긴 하지만 또 의사한테 보내가지고 판독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혹은 요걸 이제 그냥 아이패드 카메라 같은 걸로 해가지고 원격 진료 하는 것이고, 요거는 원격 환자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집에서 이제 연속 혈당계 같은 붙이고 있으면, 예를 들면 우리 애가 일형 당뇨병 환자다. 그럼 집에 있을 때, 밖에 축구할 때 여기 달고 있으면 혈당이 이 아이폰으로 가가지고서 이렇게 시스템 거쳐가지고 대학병원에 있는 분이 이 혈당을 계속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나, 요거는 작년에 아마존이 1조 원 주고 인수한 회사인데 필팩이라고 해가지고 약 배송해주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넘어갔지만 힘스, 요즘에 또 헐스라고 나와가지고 이게 탈모약이든 발기부전 치료제든 피임약이든 여드름약이든 이런 것들을 그냥 인터넷으로 이 서베이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진단해주고 처방해줘가지고 집에 약을 보내줍니다. 한 반값 해줍니다, 약을.
혹은 이제 이거는 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왕진 서비스, 내가 집이 아프니까 집으로 의사가 오면 좋겠다. 의사를 부를 수 있습니다. 혹은 요즘 우버나 리프트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리프트 IPO 할 때 들어갔는데 환자를 집에서 병원까지, 그리고 병원에서 집까지 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것들. 아니면 요거 이제 애플워치 사게 되면 내가 이제 애플워치 사가지고 열심히 운동하게 되면 이 보험료 깎아주는 거, 아니면 그 애플워치 이 가격을 보전해주는 거, 요런 모델들 뭘까요? 공통점? 되게 쉬운 문제인데요. 뭘까요? 네, 이거 다 불법입니다. 국내에서. 혹은 이제 그레이 에어리아이거나 아니면 왕진 서비스 같은 경우 불법은 아닌데 아까 그 국민건강보험에서 돈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뭔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잘 되고 막 유니콘 되고 막 이런 이 기업들인데 한국에는 다 워킹하지 않는 모델들이에요. 정말 깜빵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아시고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규제를 그런 규제에 우리가 혹은 이제 이런 시스템 특수한 시스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이제 아는 스타트업에게 투자한다. 이게 이제 그 의미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럼 답이 없는 한국의 헬스케어 업계인데, 그럼 스타트업한테는 어떡하란 말이냐? 제가 볼 때는 한 너댓 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게 있냐면, 자, 첫 번째는 이 시스템을 깨부시는 거죠. 규제가 너무 불합리하다. 이거 도전해가지고 규제를 바꿔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 아까 이제 그 유전 정보 분석하는 23andMe 그 $2 빌리언 기업 같이 하는 거기는 FTA랑 해가지고서 결국에는 규제 변화를 이끌어냈죠. 이런 게 첫 번째 옵션이고, 두 번째는 시스템 하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걸 하자. 지금의 대부분의 뭐 IPO 하신 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타다 같은 곳입니다. 시스템에도 그래도 틈새가 없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제 그 틈새를 잘 공략해 보자. 실제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분들은 별로 겉으로 드러나고 싶어 하지 않죠. 하여튼 뭐 헬스케어 쪽에도 약간 타다 같은 곳들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시스템을 회피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되게 많이 받는 사업 계획서가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이제 우리 그 필팩, 아마존이 인수한 그 기업이 약을 배송해 주는 걸 하는데, 한국에는 의약품 배송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택배로 보내는 건 불법이니까, 근데 합법인 게 뭐냐면, 그 건기식 있지 않습니까? 오메가3 같은 거? 그거 보내주는 건 불법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겠다거나, 웰리스 같은 거. 혹은 최근에 저희가 조금 되게 주목하고 있는 시장인데, 예를 들면 사람한테 원격 의료하는 거 불법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그거 개한테 하는 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똑같은 고민을 사람과 동물 차이만 있는데 이 종만 좀 다르게 하면 할 수 있는 게 반려동물 쪽이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시스템 회피하는 쪽으로 저희도 지금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분야이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다른 시스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으로 가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또 5번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다른 시스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 간다. 미국도 나름의 규제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 가더라도 그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까지는 2번이랑 4번에 거의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 하에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가 투자하는 회사 중에 지금 14군데 투자했지만 의료기기를 하는 곳들은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뭐 명상을 하는 곳이라든가, 뭐 탈모 뭐 이런 곳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웰리스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규제 같은 것들을 좀 회피할 수 있는 뭐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하고요.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뭐 유니콘이든 이 업계를 좀 더 혁신적인 것들이 나오려고 노력한다면은 어떤 게 더 필요하냐? 저는 이제 제가 언론 인터뷰를 하거나 나가서 얘기하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도전적인, 뭐 규제도 많고 시장도 좀 되게 특수하고 여러 불합리한 지점들이 많이 있지만, 좀 더 도전적인 일을 하는 스타트업이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부르기로 그 뉴 에이지의 헬스케어 스타트업이다. 새로운 시대의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17년도에 실리콘밸리 가서 뭐 이런 뭐 헬스케어 이런 그 컨퍼런스 가가지고 얘기 들으면서, 이게 이제 그 투자자 세션이었는데요. 앞에 계신 분이 뭐 그 제약사 그 CVC 분도 계시고 KPCB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들어보면 너네 어떤 스타트업 찾고 있냐? 물어보게 되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이제 그러니까 뉴 에이지라고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뭔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델,
기존의 헬스케어 산업의 범주를 아예 뭉개버리거나 이게 범주를 넘나들거나 뭐 그런 곳에 투자하고 싶다고 찾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게 그 유니콘이 된 것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미국에 꽤 많이 있습니다. 몇 개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제가 몇 번 나왔던 얘기이지만 그 23and이라고 하는 개인 유전 정보 분석하는 회사인데 얘들이 이제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유전 정보도 분석하지만 이 데이터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약사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델의 제약회사가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이건 오스카라고 해서 여기도 이제 그 유니콘인데 이거는 그 구글 벤처스 등등이 투자했었고 원래는 이제 이 디지털 기술 쓰는 보험사인데 병원까지 만들었습니다. 의료기관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곳이고 여기는 진저라고 하는 MIT 미디어랩에서 나왔던 스타트업인데 여기 이런 게 어떤 거냐면 스마트폰 사용 패턴만 보면 이제 우울증 있는지 없는지가 조금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원래 그 심리 상담 같은 거 해주던 그런 회사인데 그걸 더 잘해주기 위해 가지고 아예 병원을 또 차렸습니다. 그런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다거나 요것도 되게 재밌는 모델인데요. 이게 원래 어떤 거 하던 그 곳이냐면 이게 빔 덴탈 뭐 이런 회사인데 스마트 칫솔 만드는 회사예요. 요거 칫솔 이렇게 여기 쓰게 되면 스마트폰 연동돼가지고 하루에 몇 번 양치질 하냐, 뭐 몇 분 동안 양치질 하냐 이런 거 측정해 줍니다. 이거 쓸모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이거 그냥 칫솔만 팔면 안 살 것 같아요. 근데 얘들이 어떻게 했냐고 하면은 이거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이 데이터 기반으로 치과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치아 관리 잘하면 이거 스마트 칫솔로 측정해가지고서 보험료 할인해주고 이런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요 KPCB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요거는 플랫 아이온이라고 하는 요거는 로슈라고 하는 큰 회사에 지금 작년에 또 거의 1빌리언 넘게 인수당했는데 원래 암 환자 데이터 분석하는 곳에서 뭐 신약 개발 임상 쪽으로 이제 넘어간다든지 혹은 이제 요거는 소프트웨어인데 그 앱인데 이 약으로 지금 FDA가 인정한 게 있습니다. 중독 치료하는 건데요. 이런 쪽으로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약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이 뉴 에이지의 헬스케어 스타트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자,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할까? 되게 쉽지 않은 문제이지요. 그래서 이게 뭐 닭과 달걀의 문제도 많이 있고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은 일단은 숫자가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몇 개나 있냐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뭐 유의미한 매출을 만들어내고 혹은 이제 제품이 나왔고 이런 뭐 커트라인을 끊거나 혹은 이제 그냥 아싸리 다 모아봐도 100개가 안 넘어갈 것 같아요. 뭐 숫자가 이제 크리티컬 매스가 돼야지만 그 중에 좋은 게 있고 없고 뭐 있어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더 많은 씨앗들이 뿌려져야지만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오늘 와가지고 이런 발표를 여기서 하는 것도 그러하고요. 이게 제가 되게 충격적으로 봤던 이 슬라이드인데 여기 이제 라켈스라고 하는 저희가 벤치마킹을 많이 했었던 실리콘밸리에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에게만 투자하는 원래는 엑셀러레이터였었고 지금은 얼리 스테이지 V3로 바뀌었는데요. 여기 이제 뭐 행사를 매년 해가지고 저도 계속 가는데 2017년도에 가서 제가 요거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사진을 찍어왔는데 1년에 얘들이 몇 개 회사를 검토하느냐 800개를 검토한다고 했어요. 그 중에 이제 1%의 펀딩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몇 개를 검토하지? 그럼 이제 글쎄 한 50개, 1년에 50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너무 시장 크기 당연히 뭐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게 이제 너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거를 깨달아가지고 이게 생태계를 우리가 더 만들어야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큰 판을 만들 수 있을까? 이 시장을 좀 더 키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뭐 오피스아워라고 해가지고서 한 달에 2팀 혹은 3팀 초청해가지고 이제 저희 뭐 다 의료 대부분 이제 의료 전문가들인데 저희가 이제 오직 한 팀을 위해서 1시간 정도 공짜로 자문해드리거든요. 근데 그 2팀을 초청하는 것도 되게 쉽지 않습니다. 팀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해커톤 같은 것도 지금 10월 달에 이번에도 하는데요. 제가 4년째 지금 삼성서울병원에서 같이 성균관대학교랑 같이 공동 주최하고 있는데 9월 초까지 올해 해커톤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결국에는 일단 뭔가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팀빌딩 이런 것들을 제가 유도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제가 이제 막 저희 파트너 가가지고 같이 1박 2일로 밤새는 건데 가가지고 막 밤새면서 자문해드리고 심사도 해드리고 뭐 그러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참가 신청하실 분이 쓰시면 아주 좋겠고, 아니면 이제 뭐 그 다른 엑셀 사이트 보게 되면 결국에 데모 데이터 하지만 저희는 이런 그 아까 이해 관계자들 스테이크홀더들이 다 모일 수 있는 판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 가지고서 2017년도에 되게 많은 쪽들이 오셔가지고 참여한 게 처음이었었고, 2018년도에는 좀 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이제 이런 좀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봤었고, 뭐 올해 4월 달에도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이런 자리를 만들어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아니면 이런 세미나 같은 것들도 저희가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고, 뭐 교육 과정이든 이런 것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 준비한 거 거의 다 말씀드렸고요. 정리를 좀 해보게 되면 아마 이 굉장히 많은 고민들, 답이 없는 마켓에서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좀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것들을 공유해드리는 차원이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게 되면 혁신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진짜 한국에서 나오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는 니즈가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럼 와중에도 이게 굉장히 세분화된 시장이고, 각 세그먼트마다 니즈와 지불사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이고, 특히 의료 분야에서 사용자와 결정자와 지불자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그리고 또 새로운 거를 주장하려고 하면은 그에 맞는 근거가 중요하고, 또 이게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 근거에 기반해 가지고 이 타당성을 판단할 전문성도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문희사님 말씀 빌려가지고 했는데, 한국 의료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 답이 없는 한국 의료의 특수성. 그럼 뭐 옵션은 뭐가 있느냐? 스타트업에게 한 5가지가 있는데, 시스템에 도전을 하거나 적응을 하거나 틈틀을 찾거나 회피를 하거나 아예 밖으로 가는 거, 뭐 그런 정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더 도전적인 스타트업, 그러기 위해 가지고 더 많은 씨앗이 필요하다, 이런 거 말씀드렸었고,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얘기들을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거의 딱 맞춘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고민하는 것들, 우리가 이제 함께 좀 사실 이 분야에 관심이 없으신 분도 많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좋은 생태계, 혁신적인 헬스케어 스타트업 같이 만들어 가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성경지 응답 살짝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질문 있으신 분들 저희 손 들어주시면 대표님께서 선택을 해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마이크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여기 있게 손 들어주시죠. 네, 저기. 네, 저기. 네, 던질 때 살짝 못 익시면 있습니다. 네, 헬스케어 전환에 대한 비즈니스와 스타트업에 대한 조언에 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며칠 전에 기사에서 브레인칩 엄청나게 신기술이죠.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만한 전혀 새로운 것, 아까 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전혀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성공률이 높다 말씀하시는데, 그거가 약간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았어요. 신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브레인칩을 이렇게 뇌에 심어가지고 4개에서 뭐 이렇게 지금 10개 정도의 전극을 만들어가지고 뇌에 신호를 읽거나 그걸 빅데이터로 해서 AI로 학습을 해가지고 약간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상황을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신호를 역으로 줘가지고 나쁜 행동을 할 때 그걸 약간 편리할 수 있는 뭐 그런 어플리케이션으로 지금 개발이 된 브레인 칩이거든요. 그거 외에도 최근에 어떤 쥐를 대상으로 쥐의 뇌 부분에 한 70여 개의 전극을 심어가지고 그 쥐가 보고 듣는 걸 이제 저희 이렇게 뇌 촬영하는 거 있잖아요. 시각적 정보까지도 약간 어느 정도 약간 유추할 수 있는 fMRI라고 그런 거 들으셨죠? 그런 이미지 영상 의학이 아니고 이제 정기적인 신호로 뇌의 어느 부분이 이렇게 활성화되는지 뭐 그런 부분을 약간 시각화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약간 연구소에서 많은 미래지향적인 연구소에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전혀 새로운 약간
질문이 예, 네, 질문을 시간이 혹시 필요한 요약해 주시면. 신기술인데 네. 그런 것을 스타트업이 준비하려면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새로운 기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또 이게 연구용 기술 사실 뭐 브레인칩은 사실 잘 모르는 분야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용으로 굉장히 유의미하고 의미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저희 같은 이제 스타트업의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으면서도 유의미한 것들을 찾아야 하는데 혹은 이제 환자한테 이 가치를 주려고 하면은 그만한 기술적인 완성도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흔히 이제 안전성하고 유효성을 보통 보거든요. 규제기관 같은 곳에도 이제 그런 것들을 충족시킬 만큼의 기술적인 완성도가 되면 이제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fMRI 같은 것들은 많이 하는 연구인데요. 브레인에 칩을 심는 거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마우스나 동물 모델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사람한테 하려면 좀 윤리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가치가 있는지는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스타트업의 개발 과정에서 약간 임상 시험이나 데이터를 만들려면은 그러니까 PHP 관련된 회사에서 지원이나 투자를 받을 제가 이제 의료기관들,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 의료기관 일을 하시는 분들이 파트너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본인 병원 가지신 분도 계시고 그럼 저희가 이제 투자했던 뭐 아까 주사기 자르는 그런 것들은 저희 내부에서 테스트 베드를 제공해드리기도 하고 혹은 이제 원래 저희 파트너 중에도 보면 그 시각처 계시던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그러니까 규제 인허가를 받아야 할 때 어떤 규제적인 준비가 필요한지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의료기기인지 아닌지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문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시청자분 네, 계신가요? 저- 이쪽에. 예, 그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마시는 거 인버터. 아, 네. 네, 제가 기사로 많이 뵀습니다, 대표님. 네. 예, 네. 궁금한 게 이제 저희도 임상 시험 같은 거 준비하는 게 참 어려웠었는데, 그 지금 이제 어쨌든 스타트업이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좀 인프라가 되어 있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임상 시험을 처음에 준비하는 데 필요한 어떤 비용이나 전문성 그런 것들을 확보하는 게 처음 스타트업 입장에서 좀 어려운데 이런 거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한국에 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궁금해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플랫폼 같은 게 있는지. 사실 인프라나 플랫폼 없는 것 같고요. 스타트업 입장에서 임상 시험을 하기 위해 가지고 혹은 임상 연구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가 보면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연결해 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응급학과 선생님이시 제가 아까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임상 연구 해가지고 에비던스를 만들려고 하면은 의료기관이랑 이제 하는 게 해야만 되고 의료기관이랑 혹은 의사랑 이제 일을 해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저희 경험적으로는 그 특정 PI, 특정 의사 연구자의 의지이거든요. 뭐 스타트업이든 의료기관이든 리소스가 없는 건 매한가지이고 스타트업도 바쁘고 의견 바쁘고 돈 없고 뭐 일에 쫓기는 거 마찬가지여가지고 결국에는 그 라이트 퍼슨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 가지고서 그 임상을 할 라이트 퍼슨 찾으려고 하면은 결국에 이제 뭐 케바케로 아름아름하거나 소개받거나 저희가 아는 네트워크 하에서 이제 가는 것인데 뭐 그런 정도로 지금은 연결을 해드리고 있는데 일반적인 스타트업이 예를 들면 어떤 플랫폼에 접속해가지고서 내 임상할 거 찾습니다. 그럼 임상을 할 분이 반대편 플랫폼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연결되고 그런 쪽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최근에 이제 의료기관들을 보게 되면 뭐 분당서울대병원이나 아산이든 해가지고 그런 센터에 가면 내가 이제 뭐 이렇게 그 접수를 하게 되면 그 센터에서 병원 쌤들에게 쫙 이메일 뿌려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 매칭해주고 그런 것들은 있긴 한데요. 그게 병원 차원에서 해주는 거긴 하지만 또 국가나 어떤 뭐 이런 그 기관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혹시 다른 분 계실까요? 네. 저쪽. 네, 안녕하세요. 잘 들었고요. 저는 의료기기 기반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일단 DHP에서는 의료기기 회사에는 투자를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 더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여태까지 투자한 회사들은 대부분 뭐 이렇게 현재 시스템 내에서 우회하거나 좀 어떻게든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만 투자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그러셨는지 앞으로 달라질 건지.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은 뭐 사실 답은 둘 다 비슷하긴 한데요. 일단 시장이 너무 작습니다, 한국에는. 그러니까 팀들이 너무 적은 게 뭐 스타트업 쪽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한계인데요. 저희가 투자한 대부분의 기업이 제로 투 원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을 만들어내는 기업인데 그게 이제 그 팀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쪽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 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다른 분야에서 투자자가 우리가 특정 아이템을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하여튼 특정 아이템에 투자해야겠다. 그럼 이제 몇 가지 그러한 일이 비슷한 요즘에 뭐 이렇게 마이크로 모빌리티 투자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몇 개의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예를 들면 그 CEO도 보고 팀도 보고 이렇게 봐가지고 그 중에 유망한 거 고르면 되는데 저희는 그 아이템을 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를 투자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가지고 그게 이제 결국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한계점들이 있는데 그래서 있는 팀들 중에서 고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그 의료기기 회분톱이 없었었고 혹은 이제 의료기기를 하는 팀들은 아까 이제 뭐 수가 문제라든지 제도권 의료로 편입되면 답이 없다는 걸 저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약간 높은 커트라인으로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혁신적인 지금까지는 굉장히 펀더멘털한 것들 하는 곳들이 있느냐? 뭐 3빌리언 같은 곳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죠. 저희 팀들 중에도.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이제 작은 팀들 중에서 고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결국에는 오늘 말씀드렸던 어떤 이 시장 전체가 키워져야 되고 같이 노력을 하면 이제 그 중에도 뭔가 사실 또 저는 시각처나 심평원 같은데 자문위원 같은 것도 하거든요. 오늘 다시 시각처 미팅 갔다 왔는데 그런 규제를 개선하는 것들도 저희 같은 전문가들 역할이기 때문에 그게 스타트업 역할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는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양 사이드에서 개선을 하다 보면 이제 되게 펀더멘털하고 혁신적인 일을 하는 것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혹시 맨 마지막 그럼 네. 질문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 질문 받기 전에 저희 다음 세션 정보 발표 세션이 있는데 발표자분들께서는 무대에 왼편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이유나 동기가 궁금한데 그 이야기 해주시죠. 네, 저는 원래 이제 저를 소개해보라 그러면 한 단어로만 얘기하면 뭐 미래 의료학자라고 해서 저는 원래 아까 말씀드린 연구자 출신이고요, 연구했던 사람이고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가 의료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책도 관련해서 몇 권 썼고 관련해가지고 뭐 약간 에반젤리스트 같은 역할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규제라든지 새로운 제도로 이어지기도 하고 뭐 대기업 자문 등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이제 그냥 결국에 그 미래가 오고 있고 또 만들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수단이든 혹은 기회가 이제 스타트업에게 있다고 믿고 있는데 한국에서 그런 기회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헬스케어 스타트업에게 들어보면 아니면 이렇게 일단 의료계부터 얘기해 볼게요. 의사들한테 얘기해 보면 야 저런 스타트업들 왜 쓸데없는 일들을 많이 하지? 우리한테 얘기를 한 번이라도 좀 얘기 들어보고 좀 시작을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스타트업에 가면 우리 너무 의사들 만나고 싶은데 우리를 만나주지를 않는다. 아니면 이제 어느 의사가 라이펄슨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아주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큰 갭이 아닌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되게 큰 괴리가 있다는 뭐 그런 등등의 이제 기회를 발견해가지고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연계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명이 코파운딩 했었고요. 저랑 이제 아마 아시는 그 정지훈 교수님, 미래학자, IT 전문가 그런 분이랑 이제 아마 이 분야에 계신 분은 아실 텐데 김치원 원장님이라고 하는 게 다 뭔가 이제 저는 이제 뷰노라고 하는 스타트업에게 투자하고 자문을 했었고 개인적으로 정지훈 교수님은 루닛이라고 하는 곳에 코파운딩 했었고 김치원 원장님은 이제 나왔지만 누움이라는 걸 자문하시면서 되게 각자 이제 서로 이런 비슷비슷한 역할들을 해오던 그런 사람들인데 되게 친하기도 하고
서로 선의 경쟁도 하던 사람들인데 이제 이렇게 각자 할 바에는 그냥 같이 간판 걸고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저희 출발이었었고요. 그게 이제 벌써 한 4년 됐던 얘기이고 그게 이어지게 된 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서는 제가 무료블랙 규제가 굉장히 심하다고 네.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 상황에서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했는데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게 만약에 잘 될 경우 어떤 비전이 있으십니까? 질문을 정말 나눠주시고 네, 저의 비전이요? 스타트업의 비전이요? 개인적인 결국에 개인적인 비전은 이 스타트업이든 혹은 다른 다른 대기업이든 VC든 통해 가지고서 결국에 이 헬스케어 쪽에 의료 쪽 일하는 분들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결국에 환자들의 삶을 더 개선하고 질병 치료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이런 것인데 되게 좀 나이브할 수도 있고 좀 펀더멘털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환자들한테 가치를 주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최윤석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